우리 앞 시간에 인적 공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인적 공제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당 기본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할 금액이 150만 원으로 쓰는데, 그럼 일단 본인이 버는 건 본인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은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 되는 거고, 이제 추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양하는 가족의 요건이 일단 생계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동거를 같이 하면서 같이 먹고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배우자나 직계 존속은 동거 유무를 우리 따로 따지지 않고 그냥 뭐 외국에 살고 있던 유학을 가 있든 뭐든 따지지 않을 건데, 그 외 우리 직계 존속이라든지 혹은 우리 형제 자매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나하고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주거 형평상 우리가 함께 못 살고 있는 거라든지 혹은 요양 목적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건 내가 부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냥 무작정 외국에 살고 있다라고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처리를 했었죠. 자, 그럼 같이 살고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소득 금액을 따질 거예요. 그럼 이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이 전부 다 합쳐서 연간 100만 원 이하야지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양하고 있고. 그럼 지금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이 없는 자로 보기 때문에 내가 부양한다라는 말이 적합하게 맞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금액 이상인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고 있다라고 경제 능력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동거의 개념인 거지 부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니까. 자, 그럼 그 원칙은 소득 금액이 총 100만 원 이하인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 근로소득 공제가 70%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되긴 하지만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을 때에 500만 원까지는 우리는 소득이 없는 걸로 해서 부양가족 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된다 이런 조건 없이 그냥 500만 원 이하는 근로소득 공제 70%를 해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나이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 세법상 나이는 뭐 생일 지났다 그러는 미국식 나이가 아니고 그냥 우리 올해 2020년도 21년도 우리 시험 20년도니까 20년도 빼기 몇 년도에 태어났냐, 이게 세법상의 만 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나이가 직계 존속이라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직계 비속이라면 20세 이하야 되고, 형제 자매라면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세 60세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그런데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 금액만 확인하면 돼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 장애인 경우에도 나이 제한은 없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위탁 아동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양육을 하면 18세 미만 17세 이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까지는 우리가 그 위탁 아동으로 해서 자녀세 공제처럼 위탁 아동 공제를 해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들 한 명당 150만 원씩 되는 건데, 이 기본 공제 대상자 범위라고 제가 적은 게 나하고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만 되지 가지치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죠. 이 가지치기가 나의 형제자매는 되는데 형제자매의 가지치기, 형제자매의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우리 조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고, 또 직계 존속의 가지치기들, 우리 고모, 이모, 삼촌 이런 사람들도 대상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계비속의 그 배우자, 직계비속까지는 되는데 배우자도 원래 우리
나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죠. 가지치기죠. 그래 안 되는데 예외가 직계비속이 장애가 있는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는 경우 두 개가 다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나의 자녀세액 공제로 공제를 해줄 거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수익적 수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소득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쓰고 부라고 하는 거고 수편적 수익적 관계가 아닌 사람은 아예 여기에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부양가족명세 있죠? 거기에 입력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이 되면 자 이제 추가공제가 되는데 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기본공제가 안 되면 그냥 부라고 하면 뒤쪽은 볼 거 없어요. 그럼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죠. 최소 한 명 본인이 된다 했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거는 당연히 되는 건데 본인이 70세가 넘으면 병로우대도 본인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장애가 본인이 있으면 본인이 장애인 또 우리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경로우대하고 장애인은 본인만이 아니라 나의 부양가족들도 70세가 넘으면 100만 원 추가 받을 수 있고 장애가 있으면 200만 원을 추가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우리 부양가족들이 대상이 아니고 본인이 대상이에요. 그럼 본인만 대상인데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배우자가 있어서 맞벌이 하거나 아니면 아직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배우자가 없는데 우리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든지 아니면 20세 이하의 동생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제가 직계비속을 왜 이야기 안 했냐면 배우자가 없는데 직계비속이 있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게 당연히 세부담이 최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부모 공제 전제 조건은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부모 공제인데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이 두 개를 중복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라는 게 적혀 있을 때는 한부모 공제를 꼭 선택하셔야 돼요. 두 개 다 선택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자, 그럼 자, 우리가 부양가족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면 그 해까지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해라고 말하는 날이 그 일이 일어난 전날 기준인데 그때까지 우리 있었으면 우리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 속에 들어와서 판단을 할 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배우자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빠져버리니까 제가 그냥 즉시 남남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혼하게 되면 우리 그 가족들 명세에는 적혀 있지만 이혼이니까 배우자를 입력 안 하게 되면 우리는 한부모 공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 이혼하면 한부모 공제랑 같이 엮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양가족하고 입력하고 사원등록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 그 입사일자하고 다 입력을 하면 우리 급여명세서가 입력이 되죠. 그럼 급여자를 입력을 하는데 급여자를 입력해서 우리가 과세 비과세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세 비과세 적용하는 거에서 국외근로비과세나 생산직 연장근로비과세는 급여자를 입력해서 둘 다 그냥 비과세 항목을 쓰고 비과세 적용 대상인 사람은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여자를 입력해서 비과세 그 수당 공제에서 비과세 설정을 비과세 과세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은 이 두 개는 무조건 비과세로 쓰고 비과세 적용은 사원 등록에서 하고 근데 이외 나머지 우리 식대라든지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연구보조비라든지 육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원 그 급여자를 입력해서 수당공제 그 메뉴에서 과세 비과세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할 때 이거 생각을 잘 해야 됐죠. 근데 오늘 저와 같이 연말정산할 때도 얘 생각해야 되니까 같이 한 번만 더 보면 금융소득이라는 건 이자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인데 이걸 합쳐서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돼요. 분리과세가 된다는 건 소득 금액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득 금액은.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이 없는 사람이고,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거나 기타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이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건 종합과세 시키는 게 세부담이 유리할지 분리과세 시키는 게 세부담이 유리할지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그래서 얘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에 특별한 거 없이 급여자료 입력자와 같이 쭉 입력을 했었죠. 자, 급여자료 입력은 자와 같이 입력하다 보면 또 생각이 날 거니까 이 앞에 박지성 씨까지 입력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577페이지로 가봅시다. 내가 왜 3005번 들어갔어? 577페이지 회사는 280번. 280번 소백산업. 자, 1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 2팀 홍수연 팀장의 수당 등록 및 10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먼저 수당 등록 시 불러오는 항목은 그대로 두되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어 체크하시오. 자, 잠시만요. 실하시고 있어 데이터? 세무 이거 설치해야지. 사람들이 안 앉았으니까 백데이터 설치해야 돼요. 자, 그럼 자, 당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식사 제공과 함께 매월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 식사 제공하고 있으니까 과세죠. 과세고,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 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실제 발생된 교통비 지급했으면 과세인데 지급 안 하니까 비과세죠. 그죠?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세액 45,000원으로 가정한다. 이제 이 전월 미환급세액 이건 별 느낌 없죠? 그냥 쓰면 되니까.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순환 공제로 가시고 자,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그리고 식대는 과세였죠. 그러면 과세로 식대를 만들어 주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였죠. 그리고 나머지는 없네요. 자, 그래서 있는 분들 이번에 뭐 사용하지 않는 거 풀라고 해도 돼 있구나. 자, 그럼 전기 부전기 이런 말은 없으니까 우리는 이 5개 항목만 다 들어와 있으면 되죠. 자, 그리고 직책수당에 여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부라고 돼 있네. 기본 만들어 둔 거. 여라고 만들어 놓고 뭐 잠깐만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누르고, 자, 급여가 10월분 급여고 지급일이 10월 31일 300만 원, 50만 원,
30만원, 10만원, 20만원, 13만 5천원, 93,600원,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소득세는 84,850원. 사실 순환공제만 하면 그 다음은 보고 숫자만 딱 맞춰서 쓰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입력이 힘들고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입력하셨으면 장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귀속기간은 10월부터 10월, 지급도 10월부터 10월. 그럼 이 금액이 나와 있고 전월 미환급수액이 54,000원이다. 그럼 이제 빼고 이 금액만 이번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면서 납부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창 닫으면서 저장. 이제 597페이지로 갑시다. 이 사이 회차는 부양가주명세 우리 했던 거고. 그럼 회사는 282번 8형산업.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부 사원 서주원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2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수당 등록 시 월정액 체크하지 말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할 것. 자, 급여부터 쭉 있는데, 자, 추가 자료에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그럼 비과세란 이야기고, 서주원은 만 6세의 자녀가 있으며 회사 정책상 자녀 1인당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서주원의 배우자는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비과세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배우자가 비과세로 받고 있네요? 그럼 나 되나요? 그렇죠. 그거 상관없다라고 했죠. 배우자는 자녀고 나는 자녀 아니야? 그리고 비과세 해봐야 세금 얼마 된다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녀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수당을 받는 거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둘 중 하나라고 하지만 얘는 과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 근로자의 조건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 받고 있어도. 다음 서주원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이번에 실제 여비를 받네요. 그럼 과세란 이야기죠. 월급 더 받는 거지. 자, 서주원은 사설어학원에서 외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럼 이건 그냥 일반 과세죠. 교육지원금 이거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거에 비과세 이야기한 적이 없죠. 자, 서주원은 12월 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정책상 가불금은 그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여기 가불금 있는 거 이거 빠뜨리지 말고 공제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 자, 기본급이 있고
다음 식대는 비과세니까 이대로 쓰면 되고, 다음 야간 근로수당도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고, 육아수당은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2번 비과세를 해서 육아수당. 다음 자가운전보조금이 과세였으니까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만들어주고, 다음 교육지원금도 과세니까 교육지원금 만들어주고, 그럼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부로 만들고, 그럼 이제 아래 공제 항목에 가불금 쓰고, 자, 얘는 공제소득 유형 특별한 거 없으면 얘는 기타. 그럼 이제 수당공제 등록은 끝났죠. 자, 확인 누르고, 이제 귀속이 12월이고 지급은 12월 31일 날. 자, 소주원의 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틀리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 책에 지금 공제액 합계가 10원 단위의 팔자가 하나 빠졌죠. 그래서 팔자 하나 놓고 생각해야 되죠. 여기에 팔자가 하나 빠졌어요. 10원 단위에. 그래서 그 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숫자가 틀리다, 그죠? 내가 뭘 틀리게 썼나? 아니면 책이 틀리나? 9만원? 내가 얘를 틀리게 썼구나. 62,400원이네. 그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그럼 4,600원. 그럼 정확하게 나오네. 제가 잘못 썼었네. 그죠? 그럼 이 공제금액에서 자, 있죠? 항상 문제에 나온 게 제가 정확한 거고 그대로 따라해서 공제액에 맞춰라 그랬죠? 본인 저처럼 이렇게 실수한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시험 때도 한번 시끔 보세요. 자, 다음 이제 606페이지로 갑시다. (606페이지) 회사는 283번. 606페이지 283번.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수원산업의 생산직 근로자인 정희석의 5일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월 미환급세액은 15만 원이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본론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프로 체크하기로 한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정희석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냥 우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오른쪽 아래 그대로 비워두란 이야기죠. 자, 그럼 아래 식대는 당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과세란 이야기이고, 이번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당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과세란 이야기죠.
자, 다음 3번. 야간 근로수당은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 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상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 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럼 예,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그랬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사원 등록 한번 갔다가 가볼게요. 사원 등록에서 연장 근로 비과세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4번에 사교에 따라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뭐 얘는 6세 이하 자녀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과세.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 가서 정희석 씨죠. 보면 생산직 여부 연장 근로 비과세 체크되어 있다. 1번. 그죠? 그럼 비과세 적용될 거니까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순환공제로. 자, 기본급이 있고, 자, 이제 1번 과세에 식대 현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고, 야간 근로 수당도 비과세 그대로 쓰는 거고, 다음 교육 보조금.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허하고. 자, 그리고 공제계에 특이점이 없으니까 이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확인. 그럼 귀속은 5월달, 지급은 5월 31일. 기본급 식대 30만원, 20만원, 20만원. 85,500원, 59,280원, 6,070원, 15,200원. 다 일치하네요. 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작성하는 거였죠. 제가 페이지를 넘겨버렸지. 제가 문제 다 안 풀고 페이지를 넘겨버렸어요. 저는 미안급색 15만원. 자, 5월 급여고 저는 미양급세액은 15만원이다. 이렇게까지 써주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시면 되죠. 자, 또 이 다음 회차는 부양가족 명세였기 때문에 624페이지로 가시고 (624페이지) 회사는 285번 공주전자. (1번) 볼게요.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 지급하고 있다. 원활하에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전월 2월된 미환급세액은 2만 원으로 가정한다. 그럼 특이한 점은 없죠. 취재수당 상여는 과세고 이 두 개는 비과세고. 자, 급여자료 입력 가서 먼저 수당공제로 가고 뭐 직책수당 상여 위치만 바뀌어 있는 거고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있는 거니까 그냥 안 쓰는 거 지워버릴게요. 그럼 있는 순서대로 딱 나올 것 같으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또 이제 추가해야 될 것도 없네요. 자, 확인하고 7월달 급여를 7월 31일 날 자, 오나라 씨는 25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전부 다 일치. 자, 이렇게 하면 급여자료 입력은 끝났고, 자, 전월 미환급세 2만 원 있는 거 쓰면 2만 원 빼고 나머지 1,960원은 납부한다고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고. 자, 이제 634페이지로 가서 634페이지 286번 현대기업 자,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사원 김민국 씨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7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가로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 불론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 따라 입력하고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말일이고 전월 미환급세액 31만 원 있다.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민국 씨 급여 내용만 반영할 것. 자, 사용하지 않는 건 부라고 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럼 인용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식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다란 말이니까 지금 있는 거 그대로 거예요 거의. 그리고 육아수당을 추가하는 거고 대신 과세는 해놓되 금액도 없고 그죠? 자, 그럼 급여자료 입력 가서 수당공제로 가고 자, 이건 순서대로 쭉 가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쓰지도 않죠. 하지만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란 말 없으니까 얘가 들어가고 얘는 어디 들어가 있나 보네 금액이 그죠? 그러면 얘는 쓰면 안 되겠죠.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두 개 있으면 안 돼요. 자가운전 보조금을 얘를 두 개 맞추지 않을 거고 그럼 육아수당만 비과세로 만들어주고 자, 그럼 육아수당 없는 것만 만들어주고 확인한 후에 7월 달 거 7월 31일 날
22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만 원, 20만 원, 13만 5천 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일치하네요. 입력하셨으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7월 거 7월달 지급했다. 이제 계속 하니까 시험에 나와도 틀리면 이상할 것 같죠? 그죠?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일 시험 본다면. 근데 우리는 이제 3주 뒤에 본다는 게 맹점인 거지만, 그러면 그 전에 뭐 이렇게 한 번 정도만 생각이 안 나면 쭉 해보시면 하다 지겨워서 더 이상 뭐 없어 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교재 654페이지. 654페이지 288번. 자, 1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집 사원 김영수 씨의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본론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할 것. 자, 전월 미환급세액 30만 원 있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영수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그럼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얘는 과세란 이야기죠. 다음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럼 비과세 요금 갖추었다 했으니까 비과세고, 김영수 씨는 만 3세와 만 5세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6세 이하 자녀 있어서 받는 거니까 우리는 비과세가 되겠죠.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의 첫 번째 직책수당은 그대로 과세로 쓰고 상해 있고, 식대가 과세였어요. 식사 제공하고 있어서.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고, 그리고 육아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도록 있었고, 그럼 얘네들은 부라고 하고, 좀 6개죠? 뭐가 많은데? 월차 수당을 안 뺐구나. 그죠? 사실 제가 해놓고 나서 개수를 보거든. 그래서 6개 맞죠? 자, 그리고 공제에는 특이한 점이 없으니까 빼고. 자, 그럼 8월분 급여를 이번에도 8월 31일. 제가 지금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다 그달에 지급하죠. 그러다 갑자기 8월달 거를 9월 10일날 지급하고 원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라 그러면 8월 9월 하셔야 돼요.
파래파래 쓰는 게 습관될까봐 그달 거 귀속하고 지급하고. 자, 180만원, 20만원, 25만원, 15만원, 20만원, 20만원. 장기요양 보험료가 틀리네요. 고용보험도 틀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래서 27만 1,370원 나오면 정확하게 입력되었죠. 그럼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소에 가서 또 8월 달 거 8월 달이다. 전월 미환급세액은 30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이죠. 자, 이건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월급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거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데, 자, 이번엔 644페이지로 가볼게요. 644페이지. 644 회사는 287번 미래전자. 287번 미래전자. 요즘 644페이지. 펴셨죠? 자, 얘를 뒤로 미룬 이유가 사람이 그만둔 거예요. 중도태사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 사원 코드 150번인 사원 김채고는 2020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 김채고 사원은 퇴사일에 사물분 급여를 받고 이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퇴사에 관련된 급여 자료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2020년 4월 10일에 신고해야 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한마디로 지급도 3월달에 지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0일 날 신고할 거지. 단 그 외 사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추가사항에 김채고 사원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식대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뭐 그럼 얘 둘이는 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얘는 그럴 리가 없고 사무직이니까 비과세일 리가 없고. 자, 그럼 직원이 그만뒀죠. 직원이 퇴사하면 여러분들은 입사와 퇴사는 사원 등록에 가서 먼저 사원 등록에 가서 자, 김채고 사원의 퇴사 연월일이 2020년 3월 31일. 자, 이런 순간 이 사람은 이제 퇴사자로 인식을 할 거예요. 여기 아래 퇴사 연월일을 사원 등록에서 먼저 써주고. 자, 그럼 이제 급여 자료 입력으로 와서 수당 공제로 가고. 자, 여기에서 뭐 기본급 뭐 식대하고 다 비과세라 그랬으니까 여기 다 있는 거죠. 그럼 순서만 입력하기 편하게 쓰고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상여금 이 두 개만. 이거 딴 데 들어가 있나 보다. 그럼 우린 이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3월달 급여를 3월 30일에 줘요. 자, 막 엔터 치지 마시고 일단 기본급 350만원,
식대 12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18만원, 야간 근로수당 30만원, 상여금 120만원, 국민연금 15만 7,500원, 건강보험 11만 3,050원, 장기 요양보험료 일치하고 고용보험 일치하고. 자, 이 사람 소득세가 안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다가 그만둘 때 회사가 이거 해주는 거예요. 자, 소득세에서 엔터 치면 이제 연말정산이라고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고 뜰 거예요. 그죠?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만둔 사람이 오늘까지의 세금, 오늘 돈 받아가는 것까지 세금 가지고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로소득에. 그럼 지금 오늘 것까지 해서 총 급여가 이 금액인데 당연히 사원 등록에 들어가 있던 부양가족 명세 거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떼었던 금액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결정세액을 구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3월달에 그만두는데 막 보험료 3월달까지 납부한 거는 안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적 공제하고 이거에 대한 것만 가지고 회사가, 컴퓨터가 이렇게 이 사람이 결정세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결정세액이 나왔나요? 없죠? 세금 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사람이 기납부세액이 뭐냐면 일하는 동안 세금을 이만큼 떼인 거예요. 1월달, 2월달에 이만큼 떼었었나 봐. 지금 3월달 건 아니고. 그런데 세금 내야 될 거 계산해 봤더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이 세금 낸 게 있나요? 이제 이렇게 돌려받으면 세금 낸 게 없어지죠. 그래서 다른 회사에 가게 되면 그 회사, 앞에 회사에서 세금 낸 거 있냐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고 해야지. 그럼 이 사람은 결정세액, 제대로 된 이 세금으로 납부되도록 정리해 주는 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은 급여 반영 아래쪽에 클릭하시면 지금 이 금액을 전부 다 중도퇴사자 정산했다고 뜨죠. 근데 내가 뭐 실수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때 창이 안 떠요. 방금처럼. 그러면 좌측 위에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버튼 누르면, 지금 눌러보면 다시 그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이걸 눌러가지고 이 작업을 하시면 돼요. 방금 그냥 이것만 누르면 돼요. 컴퓨터 다시 계산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중도정산 적용함이 떠야 정확하게 된 거고, 그럼 이거 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3월달 급여를 3월달에 지급하면 이 금액이 빠지게 되죠.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의 퇴직금 아니에요. 퇴직금은 퇴직소득, 원천징수도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월급 받으면서 근로소득의 간이세액표에 떼었던 거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다니던 기존 회사에 이 사람은 세금 낸 게 없죠. 추가로 많이 낸 것도 없죠. 그래서 그전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전월미환가세액 있다는 말 없었죠? 그죠? 그럼 이대로 하고 창 닫으면 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만뒀기 때문에 이 상황 가지고 하는데, 자, 이제 우리 쉬었다 이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건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이 올해 이제 전년도 동안, 지금 같은 경우에 2020년도 동안 번 걸 가지고 21년도 2월달에 연말정산 할 거잖아요. 이 연말정산이 그럼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될 거 정확하게 계산해서 세금을 지금 아직 돌려받거나 뭐 정리한 적이 없죠. 그걸 정리해서 이제 2월달에 정리해주는 연말정산의 내용들을 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